예, 반갑습니다. 최욱진입니다. 여러분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어요. 자, 지금부터 22년 지방직 9급 행정학 총평 및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총평인데요. 일단 난이도가 어땠는지 좀 궁금하셨을 건데 시험의 난이도는 평이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90점 이상을 받았으면은 우수한 점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지는 혹은 85점을 받으셨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 공부의 방향성이죠. 아무래도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초시생이거나 아니면 재수를 결심한 분들이거나 아니면 뭐 7월 달에 있는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일 것 같아요. 지금 공부의 방향성을 꼭 명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은 간단해요, 여러분. 중요한 부분은 중요하다. 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약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사람이 뭔가를 하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하다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대신에 내가 뭔가를 실패했으면 다음번에는 반드시 잘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은 요 공부의 방향성에 대해서 잘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행정학의 출제 영역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중요한 영역이에요. 시험에서 자주 나오고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참고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죠. 시험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요점은 간단해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셔야 된다. 특히 중요한 섹터는 여러분들이 이해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암기도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 데는 경험만 하시면 됩니다. 심플한 경험.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실제로 참고 영역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도 예를 들어서 80점 정도를 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결국에 시험의 당락을 결정짓는 것은 요 섹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행정학 시험을 치른 분들이 시험 성적이 좋은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텐데 선생님 저는 중요한 부분을 공부를 잘한 것 같은데 성적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릴게요. 분명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는 하셨을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였냐? 입체적으로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섹터에 대해서는요, 시험 출제의 각도 자체가 매우 다양합니다. 근데 내가 공부하긴 했는데 요 정도의 각도에 대해서 출제가 되면은 맞추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각도에서 중요한 부분을 묻게 되면은 틀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점이에요. 내년에 여러분들이 다시 시험 공부를 하실 때 공부의 방향이 정확해야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집중하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다만 내가 이런 것도 몰랐네? 이런 것도 몰랐네?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런 사항들을 알아가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다시 시험을 보실 때 이런 상태가 되면 돼요. 야, 내가 작년에는 이런 것도 모르고 시험 봤었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는 분들은 재수에 성공하실 겁니다. 그리고 7월에 이제 군무원 시험을 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에 대해서 명심하면서 시험 공부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참고 영역에 대해서는 출제가 어떻게 되느냐? 출제의 각도가 다양하지가 않아요. 일부분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알면 이 섹터는 맞출 수가 있는 거다. 따라서 굳이 암기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경험만 하셔라. 외우지 마셔라. 항상 그렇게 전해드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의 1년간의 전체적인 공부의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시생 분들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 선생님한테 이제 배운 분들 중에서 제 블로그나 이제 유튜브로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 분들이 있으세요. 예, 감사 인사를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국가직 시험도 합격을 하셨어요. 필기를.
그리고 이제 면접도 보셨고 지방직 시험을 이제 보셨는데 행정학 점수 90점 나왔죠. 제 생각에는 이관왕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1년 준비하셨으니까 단기 합격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애쓰셨고요.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분 같은 경우에는 90점이죠. 이분 같은 경우에도 뭐 요번에 시험 성적이 저는 평이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90점 수준이면은 매우 잘하셨다. 저렇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분도 이제 95점. 군무원 시험을 이제 준비하시지만 지방직 시험을 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잘하셨습니다. 마지막 분은 100점이네요. 너무 잘하셨고요. 군무원 시험도 잘 보시기를 선생님이 응원하겠습니다. 자,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개관을 볼게요. 늘 그렇듯이 뭐 전반적으로 고르게 출제가 됐습니다. 다만 이번에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총론에서 조금 더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고요. 인사행정도 좀 나왔네요. 4문제, 정책 4문제, 그리고 뭐 조직과 인사, 조직과 재무, 지방자치 이렇게 물었습니다. 약간 평소 패턴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방자치론 부분이에요. 보통 지방직 시험에서는 지방자치론이 3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특이하게 이번에는 딱 1문제만 물었어요.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아서 내년에 시험 보실 때는 지방자치론을 꼼꼼하게 공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려운 문제를 한번 보면 9번, 20번 그리고 12번 문제 총 3문제 정도를 꼽았고요. 따라서 잘하셨다 이런 점수는 90점 정도 받으면 잘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방자치론 문항수가 이번엔 특이하게 1문제밖에 안 나왔는데 그래도 내년에 시험 준비하실 때는 다 꼼꼼하게 공부하고 들어가시는 게 맞다. 일반적으로는 3문제 출제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중요한 부분은 영원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부분은 영원히 중요한 겁니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해설 강의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보시죠. 너무 전형적인 주제죠. 공익에 대한 문제.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기억번에 실체설에 의하면 공익은 사익을 초월한 것이다. 결국 실체설이라는 것은 개인의 이해관계와는 별개로 집단의 이익을 위한 공익은 따로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개인의 이익, 개인의 이해관계와는 별도로 존재한다. 공익이라는 것은. 그래서 초월한다, 구별해서 존재한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올바른 선지가 되겠습니다. 니은번에 여기 지금 과정설이잖아요. 민주적인 과정의 결과가 공익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민주적인 과정이라는 것은 사람 간의 합의와 토론의 결과물이 공익이야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선지에 보시면 조정 타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조정과 타협의 결과가 공익이다. 맞습니다. 디귿번 실체설은 다원적 민주주의에 도움을 준다. 이 민주주의라는 표현과 친한 거는 과정설이에요, 실체설이에요? 민주적인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과정설과 친한 거예요. 해서 디귿번은 틀렸고요. 리을번 선지 조금 지엽적인 성격이 있기는 한데 평상시에 제가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플라톤과 루소라는 사람은 실체설을 강조한 학자다. 제가 이 정도는 꼭 암기를 해두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실체설과 관련된 학자는 이것 외에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딱 찝어드렸죠. 플라톤과 루소는 실체설을 주장한 학자다. 이 두 사람은 암기를 해두자. 그래서 올바른 선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에요. 2번. 제가 이제 동기부여이론은 한 문제 꼭 나온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기존에 이제 어려운 문제들도 많은데 되게 수월하게 문제를 냈었죠. 그래서 쉽게 맞추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허즈버그는 참 잘 나와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요인은 두 가지로 구분되어서 독립적으로 작동한다는 욕구 충족 요인 이론론을 제시하셨죠. 자,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위생 요인이라는 건데 이 위생 요인이라는 것은 심플하게 얘기하면 내가 업무 처리하는 환경과 관련된 요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말씀드릴 때
직무 환경과 관련된 요인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럼 선지 한번 볼게요. 누가 나를 감독하는가? 그리고 조직 내에서의 인간관계, 그 다음에 급여 체계, 이런 것들은 다 환경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밑에 성취감이라는 게 있어요. 일 자체와 관련된 요인이죠. 그러니까 위생 요인이 아닌 거예요. 얘는 동기 요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었어요. 아주 무난하고 쉬운 문제였어요. 정답률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자, 3번. 리더십 문제가 한 문제 나오죠. 자, 그런데 서번트 리더십을 물었어요. 뭐 리더가 부하한테 봉사하는, 존중해주는 그런 청지기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부하를 섬겨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하는 게 서번트 리더십이잖아요. 자, 그럼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기를 보면은 어떠세요? 제 눈에는 이 문제는 서번트 리더십을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내가 거래적 리더십을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제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제가 처음에 총평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결국 중요한 건 영원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서번트 리더십은 중요한 주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거래적 리더십은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보기들을 봤을 때 거래적 리더십과 관련된 보기가 뭐예요? 니은과 리을인 거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을 제끼고 본 그 선지가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결국 여러분들이 이걸 챙겨두실 때 니은과 리을이 거래적 리더십이다. 그렇죠. 부하와의 합리적인 거래관계를 통해서 부하의 수능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이 되는 거죠. 명확하게 지시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를 내면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능을 이끌어내는 거죠. 이런 것과 연관된 건 니은과 리을이다. 그럼 니은과 리을을 제낀 게 바로 서번트 리더십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된다. 다만 참고적인 요소로 그린리프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구나. 이 정도 하나 봐두시고요. 도와준다. 서번트니까요. 봉사해준다.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다. 기억과 디귿은 경험만 해두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행정 이론 문제입니다. 행정 이론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장에 가셔도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소 좀 싱겁게 냈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론이에요. 생태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환경적인 요인을 강조한다. 그래서 환경이라는 표현 나올 수 있는데 오스본과 게블러가 틀렸죠. 얘네는 NPN과 관련된 학자가 되겠고 지금 이 생태론 같은 경우에는 가우스가 대표적인 학자가 되겠다. 이번에 후기행태주의,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과 관련이 되어 있고 가치 중립적이다, 과학적인 연구다. 이게 지금 틀린 거죠. 가치 평가적인 연구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 연구를 강조하니까. 3번에 NPM이에요. 근데 지금 리그스 틀렸죠, 여러분? 리그스 내지는 가우스 이런 사람들은 행정 생태론 내지는 비교 행정론과 관련성이 있다. 시장 원리인 경쟁을 도입한다? 요거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 학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후드라는 사람도 관련성이 있을 수 있겠다. 4번에 뉴거버넌스. 이건 정부 협치 체계잖아요. 정부, 시민사회, 시장 간의 협력 체계. 그리고 관련성 있는 학자 로즈 맞고요.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의 협력적인 네트워크.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다. 평이한 문제. 5번. 티브 가설. 네, 평상시에 많이 강조하는 내용인데 수월하게 냈습니다. 결국 티브 가설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다수의 지방정부가 경쟁 체제를 형성하고 있어야지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공급받기가 용이하다. 그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럼 1번 선지 볼게요. 내가 원하는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자유롭게 이동이 되어야 하겠죠?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 2번 선지 제가 평소에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외부 효과를 배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동작구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용산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안 되겠죠? 이를
외부 효과의 배제라고 한다. 3번 선지. 고정적인 생산 요소의 부존재라고 했는데 요 부자가 틀렸어요. 존재해야 되는 거다. 각각의 지방정부는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고정적인 수단이 모두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래서 3번은 정답. 4번에 지방정부 재정 패키지에 대한 뒤에가 중요한 거예요. 완전한 정보.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공급받고 싶어. 근데 이제 저기 다른 지방정부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정보 자체를 알고 있어야지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알 수 있어야 된다. 네, 문제가 없겠습니다. 평이한 문제. 6번. 관료제와 관련해서 이제 뭐 특징이 나올 수도 있고 개념이 나올 수도 있고 역기능이 나올 수도 있는데 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병리현상, 즉 역기능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병리현상과 그 특징을 짝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거네요. 할거주의예요. 이 할거주의라는 것은 부서 이기주의죠, 여러분. 이기주의. 여러 부서들이 있잖아요, 조직 내에는. 그 부서들이 자기 이해관계만 중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협력이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없죠. 두 번째, 형식주의라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가 대단히 많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면은 번거로운 문서 처리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다. 좋습니다. 3번 선지, 피터의 원리예요. 피터의 원리는 핵심적인 얘기가 뭐냐면 영공서열에 기초한 이 승진체계 있잖아요. 이거를 비판한 사람이에요. 실적이 아니라 그냥 근무를 일정 기간 하면 무조건 승진이 되면 비효율이 나타날 수 있어. 이거를 언급한 게 피터거든요. 근데 뒤에 보시면 관료들의 세력 팽창 욕구로 인한 기구와 인력의 증대라고 나왔다. 이거는 커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관료 제국주의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하여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쉬웠어요. 4번에 전문화로 인한 무능이라고 했는데 뭐 훈련된 무능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보면 하나의 일만 하다 보니까 다른 일은 전혀 못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없겠습니다. 정답은 3번. 7번. 자, 정책학 문제인데 그 집행론 파트에서 이제 집행 모형을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그러면은 하향식이 있고 상향식이 있고 통합 모델이 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상향식을 묻고 있습니다. 상향식의 요점은 뭐냐면 집행 현장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립스키의 일선 관료제론이 가장 대표적이고 이제 지구대 경찰관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업무 환경이라는 것은 대단히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한테 업무 처리할 때 다양한 재량권을 주게 되는 거죠. 하여 집행 현장에 그 초점을 맞춰서 문제 해결을 하는 현상을 설명한 모델을 상향식 접근이라고 한다. 기억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엘모라는 사람 나왔어요. 이 사람은 후방향적인 집행 연구라고 했는데 전방향이라고 했으면 틀렸을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전방향을 하향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상향식을 후방향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후방향적인 집행을 한다. 그럼 이거는 상향식이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올바른 선지가 되겠다. 집행 현장으로부터 거슬러서 생각을 한다. 그 집행 현장으로부터 생각을 한다. 그래서 후방향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니은번에 뭐 이건 너무 유명하죠. 사바티어와 매즈맨년 나왔어요. 얘네는 하향식이죠. 대표적인 하향식 연구학자가 되겠다. 그래서 얘는 틀린 선지가 되고 디귿번은 너무 대표적이잖아요. 일선 관료의 행동에 초점을 두는 거죠. 일선 관료라는 것은 일선에서 가장 맨 밑바닥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그런 공무원들을 주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상향식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답이 바로 나왔네요.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고 다만 리을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참고 수준이에요. 굉장히 지엽적인 선지인데 제가 총평에서 처음에 말씀드렸죠. 중요한 부분은 영원히 중요하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기역번하고 니은번하고 디귿번 선지만 공부 잘하시면 돼요. 얘는 경험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반미터와 반호르네 집행 연구라고 나왔는데 얘네들도 하향식 학자에 포함이 된다. 그 정도 하나 경험만 해두시기 바랄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책학에서 이제 8번 내용 자체가 정책 변동 모형이에요. 정책 변동. 뭐 시험에서 엄청 자주 나오는 분야는 아니지만 제가 보수적으로 항상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정책이라는 것은 이제 집행하다 보면 다양하게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 현상을 설명한 모델을 정책 변동론이라고 하고 호그드하고 피터스가 몇 가지 제시한 바가 있었죠. 1번 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혁신이에요. 이 혁신이라는 것은 정책 혁신은 기존에 없던 거에서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현상을 설명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업 시간에 뭐 말씀드렸었냐면 사이버 수사대 창설 같은 거. 이제 사이버 범죄라는 것은 옛날에는 없었던 현상이죠. 그런데 이런 범죄가 생겨남에 따라서 사이버 수사대가 창설이 된 거잖아요. 자, 그렇게 보면 기존의 조직이나 예산을 기반으로 이 부분 제가 주의하자고 말씀드렸었죠. 기존에 이런 조직이나 예산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없었던 거에서 새로운 걸 새롭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바로 1번이었다. 아주 수월했습니다. 정책 승계는 목표는 유지하되 정책을 바꾸는 현상을 뜻하고 3번 선지에서 정책의 유지는 정책 산출의 완만한 변화를 설명하는 모델이 되겠고 정책 종결은 간단하죠. 뭐 없어지는 거죠.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무난하게 1번 딱 찍으셨으면 돼요. 9번. 이 문제가 난이도가 좀 어려워요. 어려운 편이라고 제가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퀸과 로버그의 경쟁가치 모형 같은 경우에는 7급에서 기존에 많이 나오던 유형이거든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내용이 9급으로 스멀스멀 넘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9급 여러분들도 꼭 이 문제 풀 줄 아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이제 문화들이 나오는데 그 각 문화에 따라서 강조하는 가치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1번 선지에서 보시면 위계 문화라고 나왔습니다. 이 위계 문화 같은 경우에는 내부 과정 모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부 과정 모형 같은 경우에는 조직의 효과성 기준을 뭘로 보죠, 여러분? 구성원들을 얼마나 통제를 잘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안정감 있게 조직을 운영하는가, 이러한 가치들을 갖다가 잘 수행하면 이 조직은 효과적이야 이렇게 보는 모델이 위계문화 내지는 내부과정 모형이거든요. 그런데 응집성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므로 관련이 없으므로 요거는 틀린 선지가 돼서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선생님 참고 수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중요한 영역의 문제입니까? 이거를 가늠할 줄 아셔야 돼요. 요 섹터는 중요한 영역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험에 있어서 변별력을 둘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군무원 시험을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반드시 공부 잘 해두시기를 바라겠고요. 아울러서 이제 다시 시험을 보기로 결심한 분들도 이런 주제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언제예요? 이제 23년 대비 커리큘럼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보통 1월 달이나 2월 달 내지는 뭐 12월 달 조금 빠를 때는 어떤 커리를 운영을 하냐면 7급 문제를 제가 좀 풀어드리죠. 단원별로. 근데 그 7급 문제 자체가 9급과 연관성이 높은 영역만 풀어드리거든요. 그런 문제집에는 이런 내용들의 문제들이 많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7급 문제를 다 풀어보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과 연관성이 있는 부분의 문제는 꼭 풀어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10번 문제. 공무원 연금법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조금 올드한 주제죠.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출제자가 이제 딱 봤을 때 조금 나 약간 짓궂게 낼 거야 이런 관점에서 출제하신 것 같은데 우리는 뭐 다 꼼꼼하게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맞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포인트, 정답의 포인트 자체가 기존의 출제 문제랑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수월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봐요. 1번 선지에서 보시면 연금 지급률이잖아요. 2034년도까지 1.7%대로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계획이었죠. 문제 없습니다. 2번 선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재직기간 요건 자체를 좀 완화했죠. 20년에서 10년으로. 3번 선지. 이건 기여율이에요. 기여율 같은 경우에는 좀 올렸어요. 9%로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고 있다. 사실 그 얼마 전에 가르쳤던 제자한테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 최근에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는 지방에서 근무하거든요. 하는 말이 이 연금 기여금 있죠. 이게 월급에서 20만 원씩 딱딱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실 월급이 얼마 안 되잖아요.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20만 원이 되게 큰 돈인데 딱딱 빠지고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움 겪고 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은 20만 원이 큰 돈이죠. 4번 선지 볼게요.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기준 자체가 퇴직 전 3년의 평균 보수액으로 변경되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그러면 너무 커지죠. 재직 기간 전체를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바로 4번이었다. 무난한 문제였어요. 11번. 이번에 지방직 시험에서 딱 한 문제가 나온 그 지방자치론 문제였어요. 제가 이제 지방자치론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할 때 지방세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반드시 암기하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그냥 그대로 나왔다. 우리 동형모의고사에서도 거의 똑같은 문제 풀었었잖아요. 특별시, 광역시의 보통세와 도의 보통세에 공통적으로 속하는 세목만을 모두 고르면 이랬어요.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두 문자로 말씀을 드리는데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등산하러 가자. 자치구에 등산하러 가자. 이거 외우자고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도 같은 경우에는 도 소비는 내 등치만큼 이렇게 4개의 세목이 있습니다. 뭐 시군 같은 경우에는 시군담지 주지자 이렇게 제가 가르쳐 드렸었는데 이 지금 자치구세에 재산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특광세는 당연히 이 재산세가 들어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음은 바로 이제 제끼시는 거죠. 그래서 1번 아니면 3번 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니은 리을과 니은 리을이 1번 선지하고 3번 선지는 지금 겹치지 않습니까? 기역번하고 비읍이 남게 되는데 지금 도세를 한번 볼게요. 도 소비는 내 등치만큼. 그럼 이 여기서 소비는 뭐예요? 지방 소비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역번의 지방 소득세는 틀리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다. 수월한 문제였어요. 12번.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의 성격을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쉬운 듯한데 어려웠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현장이었으면은 어떻게 보면 답을 맞추는 거는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맞췄지만 아 이게 이런 내용이었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잘 익혀두시는데 정부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선지 중앙정부 회계 즉 국가회계는 노무현 정권에서 도입했었던 디브레인 시스템이라는 게 있죠. 이 부분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자체 회계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이 호조 시스템이라고 나왔다. 이거는 처음 나온 선지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삼각형 표시를 하는 게 맞습니다. 실제 현장이었다면. 자, 2번 선지 볼게요. 재무회계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회계 방식이 예산회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이 적용이 된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문제를 푸실 때 이렇게 푸셨을 거예요. 재무회계? 우리나라 재무제표 작성하는데 재무제표 작성은 발생주의 복식부기잖아. 그런데 현금주의 단식부기라고 했으니까 이거 틀렸네? 따라서 정답 2번이네? 이렇게 가셨을 거예요. 자,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산회계와 재무회계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회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2번 선지하고 4번 선지하고 연결이 되죠. 재무회계는 재무제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럼 재무제표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복식부기 방식을 택하고 있거든요. 발생주의. 그런데 예산회계 같은 경우에는 단식부기 현금주의를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세입세출 결산 같은 경우에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방식으로 기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재무회계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해설은 자세하게 해뒀으니까 여러분들이 리딩해 보시면 되겠다. 뭐 3번 선지는 우리가 많이 했었잖아요. 발생주의에서는 거래가 발생하면 기록을 하는 거죠. 미수 수익이라는 것은 아직 내가 받지 못한 돈이에요. 그럼 자산으로 보는 것이고, 미지급금이라는 것은 내가 아직 주지 못한 돈이죠. 그럼 얘는 부채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외상거래 같은 거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개념들이 돼요. 4번 선지는 문제가 없겠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중요한 선지를 제가 보자면 이 리을번 선지가 중요해요. 제가 이제 여러 번 풀어드렸던 포인트가 되고 정부조직법을 한번 훑으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뭐 예를 들어서 방통위, 뭐 대통령 소속이죠. 공정거래위, 국권위, 금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제 신설이 됐고요. 원자력안전위원회, 얘네들은 방통위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 조직들은 국무총리 소속이고요. 얘네들의 모든 공통점은 뭐냐면 법률로서 설치가 명시된 위원회 조직들이고 모두 법률의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 부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 그래서 맞는 선지예요. 이거를 알고 있는지가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문제 자체는 쉬웠지만 리을번은 맞습니다. 기억반부터 한번 볼 텐데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위원회 조직이잖아요. 관료제가 아니라. 그러면 사람들 간의 합의에 따라서 뭔가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분권화돼 있어요. 분권화돼 있으면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책임성이 결여될 수가 있겠다. 맞겠죠, 여러분? 혼자 결정하면 혼자 책임지면 되는데 여럿이서 모여서 같이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책임성이 결여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어떤 장점은 있어요. 여러 사람들의 견해를 수용하기는 쉽겠죠. 그래서 민주성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다 하여 일단은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니은번 선지도 참고로 보는데 자문위원회는 여러분들이 이 자문에다가 포인트 두시면 끝나요. 그래서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자문하는 조직이 되어서 계속성, 상식성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은 틀린 선지가 되겠다. 이 정도 경험만 해두시면 되겠다. 14번. 공무원 보수 유형인데요. 이 문제도 사실 많이 풀어봤었던 유형이라서 무난했던 문제다. 1번 선지에서 이제 직능급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직능급이라는 것은 저 뒤에 능자가 중요한 거죠. 직무 수행 능력에 따라서 급여 체계를 만든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직무 수행 능력이라는 것은 연공급적인 성격도 있지만 일의 난이도에 따라서 급여를 주는 속성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을 갖춘 유능한 인재 확보에 유리하다? 문제가 없습니다. 2번 선지 볼게요. 연공급이에요. 오래 근무한 사람이 돈 많이 받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급여를 주겠죠. 근데 뒤에 보세요. 전문 기술 인력 확보에 유리하다. 이게 아닌 거죠, 여러분.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그냥 오래 근무한 사람이 돈을 많이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문 기술 인력 확보에 유리하다. 요거랑은 틀린 상충하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었어요. 이걸 다른 각도에서 좀 접근도 해볼게요. 이 연공급이라는 것은 계급제랑 친하잖아요. 근데 계급제 같은 경우에는 전문행정가예요? 일반행정가예요? 일반행정가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다. 2번 선지.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3번에 직무급이라는 것은 일의 난이도에 따라 급여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이라는 보수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서 도입되었다. 문제 없고요. 4번에 성과급은 성과에 따라서 급여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과가 별로 없을 땐 급여 적게 준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변동급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15번. 예비타당성 조사죠. 평상시에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오히려 지금 15번 문제에 나온 포인트보다 훨씬 자세하게 우리가 배웠었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국가재정법에 맞습니다. 예타 조사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요. 가와 나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기재부 장관이 주관하잖아요. 예타 조사는. 그렇죠?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거 너무 쉬우니까 자동적으로 나오네요. 500억 이상이면서 정부 재정 지원 규모가 얼마여야 돼요? 300억 원 이상이다. 그럴 때가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 대상 사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바로 풀리는 문제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다. 예비 타당성 조사와 더불어서 이제 타당성 조사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결국 예타 조사는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정부가 쓸데없이 돈 많이 쓰는 거 막기 위해서 조사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 기준이 500억 원, 300억 원이었다. 간단하게 봤으면 돼요. 16번. 이거 나왔을 때 여러분 놀랬죠? 왜냐? 제가 딱 찍은 포인트에서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게 제가 이걸 가르칠 때 뭘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재산 등록 의무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높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 등록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등록 의무자의 일반적인 조건이 뭐냐? 두 가지로 보면 된다고 했었는데 첫 번째 뭐예요? 일단 높으신 분들 당연히 하셔야 돼요. 정무직 공무원들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계급으로 표현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4급 이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주면 좀 친절한 거고, 약간 어렵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상응하는 군인 계급, 저기에 상응하는 경찰 계급, 이런 것까지 우리가 봐야 된다. 그 부분을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자, 법관 및 검사는 뭐 당연한 거니까 맞고, 2번 선지 보세요. 이게 딱 눈에 들어왔어야 돼. 소령 이상의 장교라고 했어요. 이거 뭐라고 바꿔야 돼요, 여러분? 대령이에요, 여러분. 네, 원스타 직전인 거죠.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3번 선지, 이건 경찰 계급인 거죠. 대령에 상당하는 경찰 계급 같은 경우에도 등록 의무자가 되어야 한다. 그 계급이 뭐냐? 총경 이상이다. 소방은 소방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응이 계속 나온다고. 총경, 소방정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4번에 뭐 이거는 문제 없죠. 4급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수월하게 정답 2번이다. 바로 푸셨을 거예요. 17번. 이것도 바로 푸는 거죠. 살라몬의 정책 수단 분류에서 강제성이 가장 높은 거. 그러니까 보통 살라몬의 정책 수단 분류가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는데 정부가 직접 하냐, 그러니까 직접성이 크냐, 아니면은 강제력이 많이 동원되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절대 다 외울 필요가 없다. 이게 높은 것만 우리 암기 잘 하면 된다. 이러면서 딱 집어서 얘네들은 외워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잖아요. 강제성이 높은 거는. 지금 1번 선지에 나온 거 경제 규제하고 또 뭐 있어요? 일반 대중을 보호하는 사회 규제가 있다. 이 두 가지만 외우면 끝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정답 1번이었어요. 바로 딱 찍을 수 있는 쉬운 문제가 되겠다. 18번. 일반 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여러분, 제가 예산의 종류는 중요하다. 예산, 일반 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해서 공부 잘하는 게 맞다.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섹터죠. 1번 선지 볼게요. 일반 회계는 주요 세입원이 조세죠. 국민의 세금을 주요 세입으로 해서 국가의 일반적인 지출, 일반적인 활동에 지출하기 위해서 설치한 돈이고 그 규모가 가장 크죠. 2번 선지, 특별회계와 기금은 예산 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다.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시험장에서 두 문자가 동아줄이 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얘는 완전성 원칙 얘기하잖아요. 완전성 원칙. 완전성 원칙 두 문자가 뭐예요? 완전 차갑고 순수해서 현기증나. 현기증나. 그 기자가 뭐다? 기금이죠.
근데 뭐는 없어요? 특별에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2번 정답에서 바로 풀 수 있으셨을 거예요. 3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모두 국회로부터 결산의 심의 및 의결을 받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얘는 예산이니까. 그리고 기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아니지만 그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 문제 없습니다. 4번 선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추경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겠다. 여러분 얘네는 어찌됐건 다 예산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번 선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참고로 경험해 두시면 좋은 선지다. 아주 잘 냈어요. 18번 문제 아주 좋습니다. 19번. 자, 유형근무제 유형이에요. 제가 이제 기타제도 및 법령에서 유형근무제를 딱 한 페이지로 정리해둔 표가 있는데 그것만 잘 공부하시면 무난하게 맞출 수 있는 쉬운 문제였어요. 탄력근무제의 한 유형이면서 하루 굳이 8시간 근무를 하지 않으셔도 좋다.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대신에 주 3.5에서 4일을 많이 근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주당 근무 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가르쳤어요? 화끈한 분이라고. 화끈한 분이다. 한 방에 많이 근무한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 써있네. 집약해서 근무한다고. 정답 바로 2번이었어요. 바로 풀 수 있는 수월한 문제 넘어갈게요. 20번 문제. 조금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출제자가 제가 봤을 때 약간 잘못한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울렛과 라메쉬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의제 설정 모형인데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이거랑 똑같은 표가 어떤 학자의 이름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배웠잖아요. 제가 항상 강조했었기 때문에. 메이죠, 메이. 이 표를 만든 원 저자는 여러분 메이예요, 메이. 메이인데 지금 출제자가 이거를 하울렛과 라메쉬라고 물었어요.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난 거냐면 메이가 만들었지만 학자들끼리 이제 여러 가지 인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울렛과 라메쉬가 마치 만든 것처럼 좀 착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결국에 문제를 푸셨을 때는 뭐 가지고 푸시면 돼요? 메이 유형 우리가 배웠던 거 있죠? 그 표하고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해서 푸셨으면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을 다 보고 나서 이제 연락을 준 분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풀었다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에서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중의 지지, 국민의 지지가 높으냐 그렇지 않냐. 그리고 의제 설정을 주도하는 세력 자체가 민간이냐 아니면은 정부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 같은 경우에는 외부 주도형이죠. 국민이 주도하는 거예요. 그럼 가선지 보면 시민사회 단체 등 국민들이죠. 이슈를 제기하여 정책 의제에 이른다. 좋습니다. 지금 나번 같은 경우에는 내부 접근이에요. 외부의 어떤 소수 세력이 정부한테 접근해가지고 음모를 짜가지고 의제 설정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선지 보면 특별히 의사 결정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그 소수 집단이 있어요. 그걸 이제 내부 접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주도한다. 그래서 음모형이라고도 부르고요. 나 문제 없고 다 이미 공중의 지지가 높아서 정책이 결정된 후에 집행이 용이하다.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가 공고화한다. 굳히기형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 볼게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자연스럽게 동원형이 되겠네. 자, 라 볼게요. 결정자가 이슈를 제기하면 자동적으로 의제화가 돼요. 그래서 성공적인 집행을 위한 공중의 지지는 필요가 없다. 지금 뒤에가 틀린 거죠. 그래서 정답은 쉬웠는데 4번이었어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동원형 같은 경우에는 의제 설정의 과정 자체가 두 문자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었다. 이거를 정부가 주도해서 바로 의제로 채택을 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공회 과정을 거쳐야 돼요. 공회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는 공중의 지지가 필요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닌 거죠. 따라서 정답 4번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90점이면 우수점수, 뭐 내지는 85점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제 개인적인 마음은 100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근데 뭐 시험장에 들어가셔가지고 한 문제 뭐 한 과목만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압박 속에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다소 수월해도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90점 내지는 85점 모두 좋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결국 해설 강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행정학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럼 제가 아까 처음에 중요한 영역과 그리고 부수적인 영역으로 나눠서 드렸던 그 조언 있죠.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은 정규 수업 시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